나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다. 2007년 부산 중소기업 안의 실종 사건.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따라가 본다. 나는 사건 기록의 첫 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2007년 4월 부산의 한 공장지대.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낡은 트럭이 마당에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창틀을 만들던 최율 사장 57. 사람들은 그를 까다롭지만 믿을 만한 사장이라고 불렀다. 곁에는 아내 조영숙 씨 45. 회계와 가정을 동시에 챙긴 누구보다 꼼꼼한 사람이었다. 직원들은 사모님이 사장님보다 더 철저하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아침엔 거래처 전화가 이어지고 낮엔 기계가 돌아가며 자재가 쌓였고 저녁이면 장부와 서류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평범한 부부, 평범한 하루.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 평범함이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무너졌다는 것을. 4월 19일 목요일. 보고서에 따르면 날씨는 흐리고 가랑비가 간헐적으로 내렸다. 오후 2시 무렵 최 사장은 동업자 백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류 좀 챙겨서 남포동 쪽으로 나와. 짧고 단호한 말투. 두 사람은 길 위에서 짧게 서류를 주고받았다. 이 평범한 만남이 기록에선 마지막 정상적인 업무로 남았다. 그날 저녁 최 사장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생산 라인 한 번 더 돌려보고 이상 있나 확인해. 그리고 곧 아내가 올 거니까 회계 장부를 건네줘. 나는 그 기록을 읽으며 그날 밤 공장에 서린 공기의 무게를 떠올렸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한마디가 곧 사라진 부부의 마지막 흔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집에서는 식탁 위에 국이 데워지고 있었다. 조영숙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앞치마를 풀고 장부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길로 나섰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일렁였다. 그녀가 향한 길은 언제나처럼 짧았다. 그러나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2007년 4월 19일 저녁 8시 무렵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미역국이 있었고 조영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봄비가 올 것 같은 기운이 공기 중에 머물고 있었고 바람은 미묘하게 차가웠다. 4월 중순이지만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은 그런 애매한 계절의 저녁이었다. 장부 좀 가져와야겠어. 조영숙 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공장에 놓고 온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 했다.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해야 할 업무 때문이었다. 거래처에서 요청한 견적서를 작성하려면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는 지난 몇 개월간의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세히 기록된 그 장부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남편 조현민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경기 둔화 소식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다루고 있었다. 지금 가야겠나? 내일 아침에 해도 될 텐데. 비도 올 것 같고.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조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일단 마음먹으면 미루지 않았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작은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쌓은 그녀만의 철칙이었다.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루라도, 아니 몇 시간이라도 앞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금방 다녀올게. 장부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녀가 말하며 싱크대에서 손을 닦았다. 손등에 묻은 물기를 행주로 꼼꼼히 닦아내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다.
남편은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만 건넸다. 8시 30분경 조영숙 씨는 베이지색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 점퍼는 작년 봄에 동대문 시장에서 산 것으로 그녀가 평소 즐겨 입던 옷이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적막한 저녁 공기를 가른다. 그녀가 신고 있던 검은색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가로등 불빛이 군데군데 켜지기 시작했고 어스름이 서서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몇 집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공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평소 그녀가 자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다. 집에서 나와 큰 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2층짜리 건물. 1층이 공장이고 2층이 사무실인 그들 부부가 10여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이었다.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간판에는 대한플라스틱이라는 회사명이 파란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조그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공장에는 야간 근무자 2명이 남아 있었다. 김모 씨와 박모 씨였다. 김모 씨는 45세의 베테랑 기술자로 성형기 옆에서 제품 검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고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박모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으로 포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째였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공장 안은 성형기와 컨베이어 벨트의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바깥은 고요했다. 간혹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8시 40분경 공장 앞마당에 조영숙 씨의 모습이 나타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김모 씨가 성형기 근처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발견했다고 나중에 증언했다. 평소 보던 그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차분하고 침착한 걸음걸이였고 특별히 서두르거나 주저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문으로 들어와 건물 쪽으로 향했다고 김모 씨는 기억했다. 하지만 박모 씨의 기억은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조영숙 씨가 공장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심지어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목격한 두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달랐다. 수사관들이 나중에 이 점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주장했다. 어둠 속에서, 기계 소음 속에서 각자가 본 것은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 혹은 그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그녀를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였다. 조영숙 씨는 공장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조용한 건물 안에 울려 퍼졌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몇 장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 옆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다. 아침에 마시다가 남긴 커피는 이미 식어서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필요한 장부를 꺼냈다. 두꺼운 회계 장부였다.
검은색 표지에 2007년도 수진해역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가 매일 꼼꼼히 기록해온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각 항목마다 날짜와 내용, 금액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월말마다 합계를 내어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았다. 사무실에서 그녀가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을 것이다. 필요한 장부만 가져가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사무실을 조사했을 때 그녀가 다른 서류들도 들춰본 흔적이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고 몇 개의 파일이 열려 있었다.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찾아본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찾았는지 혹은 찾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9시경 그녀는 다시 공장을 나섰다. 이때 김모 씨는 분명히 그녀가 장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두꺼운 장부를 팔에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박모 씨는 그때 포장 작업에 집중하느라 그녀가 언제 나갔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단지 나중에 2층 사무실 불이 꺼진 것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때가 9시 10분경이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것이 조영숙 씨를 목격한 마지막이었다. 그 후 그녀의 행적은 완전히 끊어졌다. 마치 공장을 나선 그 순간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집에서 남편 조현민 씨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귀는 현관문 쪽을 향해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익숙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공장에서 정리할 일이 더 있나 보다 싶었다. 아내는 한 번 일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게다가 장부를 보다 보면 다른 서류들도 함께 정리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9시 30분이 넘어가자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1시간은 너무 길었다. 장부 하나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혹시 공장에서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직원들과 내일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0시가 넘어서야. 그는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평소 조영숙 씨는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다녔고 남편의 전화는 반드시 받았다. 설령 바쁜 일이 있어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문자라도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뭔가 일이 생겼나? 불안한 마음에 조현민 씨는 공장으로 직접 가봤다. 밤 10시 30분경이었다. 바깥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제공하고 있었다.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고 야간 근무자들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2층 사무실도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사모님이 언제 나가셨나요? 1시간 반 전쯤요. 장부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김모 씨가 대답했다. 조현민 씨는 2층 사무실도 직접 확인해 봤다. 아내의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평소 장부를 보관하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도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공장 화장실도 창고도 구석구석 다 살펴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조현민 씨는 혹시 아내가 다른 곳에 들렀을 가능성을 생각해 봤다. 하지만 그럴 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시간에 열려 있는 가게도 별로 없었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집도 없었다. 무엇보다 아내는 그런 식으로 연락 없이
다른 곳에 들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조현민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휴대폰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같은 결과였다. 연결음만 무의미하게 울릴 뿐이었다. 새벽 1시, 2시, 3시, 시계 바늘이 돌아가도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거실을 오가며 창문 너머를 계속 내다봤다. 혹시 아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고요한 밤거리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현민 씨의 휴대폰도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평소 받던 지인들의 안부 전화도 뜸해졌고 문자 메시지도 거의 오지 않았다. 마치 두 부부의 휴대폰이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중에 통신사에 문의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현민 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다. 하지만 성인이 하루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며칠 더 기다려보라는 것이었다. 가출이나 단순한 외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혹시 다른 곳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닌가요? 친척집이나 친구집 같은 곳 말이에요.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경찰관이 물었다. 조현민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어디를 가든 반드시 연락을 했다. 심지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서도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부부 싸움 같은 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렇게 조영숙 씨가 사라진 지 7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중요한 초동 수사 시점을 놓친 후였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지기 시작했고 현장의 흔적들도 일상의 흐름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공장에서는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발자국과 지문들이 기존의 것들을 덮어씌웠다. 훗날 수사관들이 그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려 했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았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달랐고 결정적인 물증은 찾을 수 없었다. CCTV는 공장 입구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조영숙 씨의 마지막 모습을 담지 못했다. 근처 상가의 CCTV들도 화질이 좋지 않아 명확한 식별이 어려웠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조영숙 씨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장부였다. 그 장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분명히 가져갔다는 목격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목, 공장 주변 근처 골목길까지 모두 뒤져봤지만 장부의 흔적은 없었다. 마치 그녀와 함께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날 밤 이후 시간이 멈춘 것은 조영숙 씨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시계가 그날 밤에서 멈춰버렸다. 2007년 4월 19일 오후 9시. 평범한 봄밤이었던 그 시간이 이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 기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조영숙 씨의 마지막 모습만이 영원히 그 순간에 갇혀있게 되었다. 실종 신고는 사건 발생 나흘 뒤에야 접수되었다. 2007년 4월 23일 월요일 오전 조현민 씨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눈가에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평소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손에는 아내의 사진 몇 장과 신분증 사본이 든 투명 파일을 꽉 쥐고 있었다. 담당 경찰관이 그를 맞이했다. 중년의 경찰관은 실종 신고서를 꺼내며 기본적인 질문들을 시작했다. 언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지, 평소 행동 패턴은 어떠했는지, 가족 간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는지. 조현민 씨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가족들은 단호했다. 가출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영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2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무단으로 외박을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 때도 반드시 미리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회사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다. 며칠씩 연락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와이프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회사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조현민 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다. 성인의 실종은 대부분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경험치 때문이었다. 특히 별다른 외상이나 강제 납치의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경찰관은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권했지만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정식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기본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조영숙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주변 상가와 목격자들에 대한 탐문도 병행되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여전히 엇갈렸고 결정적인 물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실종 신고 일주일 후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났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견되었다. 4월 30일 이른 아침 조현민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아내가 사라진 후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소음이 들리면 혹시 아내가 돌아온 것은 아닌지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5시경 그는 일어나서 집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혹시 밤사이 아내가 돌아와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다. 집 앞 작은 화단을 지나가던 중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띄었다. 꽃들 사이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휴대폰이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휴대폰이었다. 조현민 씨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휴대폰은 밤이슬에 젖어 있었지만 작동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휴대폰이 놓여 있던 상황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두고 간 것처럼 보였다. 화단의 흙은 최근에 누군가 손을 댄 듯 고르게 정리되어 있었고 휴대폰 주변의 꽃들은 일부러 피해서 심어진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우연히 떨어뜨린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정연한 모습이었다. 조현민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와서 휴대폰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지문이나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휴대폰 자체에도 손상은 없었고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에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마지막 사용 기록은 조영숙 씨가 실종된 그날 밤이었다. 왜 휴대폰이 집 앞 화단에 있었을까요? 조현민 씨가 수사관에게 물었다. 수사관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만약 누군가 조현민 씨를 해치려 했다면 굳이 휴대폰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고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다. 마치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 수수께끼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며칠 후 조영숙 씨의 휴대폰에서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5월 2일 오전 통신사에서 경찰에 연락이 왔다. 조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산 지역 기지국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울산으로 수사관을 파견했다. 울산은 부산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공업도시였다.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 등 대기업들의 공장이 몰려 있는 곳이었다. 울산의 5월은 따뜻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푸른 하늘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륙까지 스며들어왔다. 수사관들은 휴대폰 신호가 잡힌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조영숙 씨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근처 상가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목격 여부를 확인했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경주에서 신호가 잡혔다. 경주는 울산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고도였다. 신라 천년의 고도답게 곳곳에 고분과 사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관광객들로 늘 붐볐다. 5월의 경주는 벚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대릉원 주변의 고분들은 푸른 잔디로 덮여 있었고 첨성대 근처에는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수사관들이 경주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 신호는 불국사 인근에서 잡히고 있었다.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건립된 사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주 서 있는 대웅전 앞마당에는 많은 참배객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사찰 관계자들과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역시 조영숙 씨를 본 사람은 없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며칠 후 대구에서도 신호가 잡혔다는 사실이었다. 대구는 경주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영남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교육과 의료의 중심지로 유명했다. 5월의 대구는 계절의 전환기를 맞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휴대폰 신호는 대구 중구 지역에서 잡혔다. 중구는 대구의 구도심으로 근대 건축물들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서문시장과 동성로가 만나는 지점 근처였다. 이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 누군가 숨어 있기에는 오히려 어려운 곳이었다. 수사관들은 또다시 수색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휴대폰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울산에서 경주로 다시 대구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조영숙 씨 본인은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첫째는 누군가 조영숙 씨의 휴대폰만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영숙 씨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5월 10일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영숙 씨의 오래된 친구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 친구는 김미영 씨였다. 조영숙 씨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결혼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평일 오후 2시경 김미영 씨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보니 조영숙 씨의 휴대폰 번호였다. 김미영 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통화 내용은 김미영 씨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조영숙 씨로 보이는 목소리가 짧고 딱딱하게 말했다. 남편 좀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김미영 씨는 깜짝 놀랐다. 조영숙 씨가 왜 자신의 집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영수가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왜 우리 집에 있어? 김미영 씨가 당황해서 물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조영숙 씨로 보이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이상한 말이었다. 부처님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다. 김미영 씨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분명히 조영숙 씨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다. 어조가 경직되어 있었고 감정이 없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김미영 씨는 즉시 조현민 씨에게 연락했다. 조현민 씨는 김미영 씨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왜 아내가 자신을 찾으면서 엉뚱한 곳에 전화를 했을까? 더욱 이상한 것은 부처님과 함께하겠다는 말이었다. 조영숙 씨는 불교도였지만 그렇게 종교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소 그녀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경찰에 이 사실이 보고되자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누군가 조영숙 씨를 억류하고 있으면서 그녀로 하여금 이상한 전화를 걸게 했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조영숙 씨 자신이 극도의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수사관들은 통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부처님과 함께하겠다는 표현에서 자살 의도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조영숙 씨의 평소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녀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는 성격이었다. 회사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토록 강한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휴대폰 신호 추적은 계속되었다. 5월 중순에는 다시 울산에서 신호가 잡혔다. 이번에는 울산 남구 지역이었다. 태화강 하구 근처의 공단 지역이었다. 이곳은 대형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낮에는 트럭들의 통행이 잦고 밤에는 한적해지는 곳이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증기와 매캐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그 지역을 수색했을 때 인근 공장 관계자 중 한 명이 이상한 목격담을 전했다. 며칠 전 새벽에 공장 인근에서 여자 한 명이 배회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뭔가 찾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접근하면 금세 모습을 감췄다고 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목격담은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혹시 조영숙 씨가 아직 살아있으면서 무슨 이유로든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며칠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목격자도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5월 말이 되자 휴대폰 신호는 다시 경주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경주 외곽의 산간 지역에서 신호가 잡혔다. 토암산 자락의 한적한 마을 근처였다. 이곳은 관광지에서 떨어진 조용한 농촌 지역이었다. 논밭이 펼쳐져 있고 몇 채의 농가만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었다. 5월 말의 시골 풍경은 평화로웠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연두색 벼싹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다. 수사관들은 그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조영숙 씨를 본 사람은 없었다. 대신 마을 이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근 며칠 동안 밤에 이상한 불빛이 산 쪽에서 보였다는 것이었다. 마치 손전등을 켜고 끄는 것 같은 불빛이었는데 규칙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관들은 야간 수색을 실시했다.
토암산 자락의 등산로와 임도를 따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특별한 발견은 없었다. 단지 몇 곳에서 최근에 사람이 머물렀던 듯한 흔적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나뭇가지로 만든 간이 은신처 같은 것과 음식 포장지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이 조영숙 씨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휴대폰 신호는 계속해서 영남 지역 곳곳에서 잡혔다. 때로는 부산 근교에서, 때로는 대구 외곽에서, 또 때로는 울산과 경주 사이의 고속도로 근처에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 같았다. 수사 당국은 기술적인 접근도 시도했다.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더 정밀한 위치 추적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몇백 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만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도 충분했지만 산간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넓은 범위를 수색해야 했다. 한편 조현민 씨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나날이었다. 휴대폰 신호가 잡혔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었다가 정작 사람은 찾지 못했다는 결과에 절망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특히 그 이상한 전화 통화는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조영숙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6월에 접어들면서 수사관들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혹시 조영숙 씨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이용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여름은 유독 무더웠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어 연일 비가 내렸다. 수색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산간 지역의 등산로는 진흙으로 변했고 가시성도 현저히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되었다. 조영숙 씨의 휴대폰은 여전히 영남 지역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다. 의도적으로 배치된 듯한 조현민 씨의 휴대폰,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조영숙 씨의 휴대폰, 그리고 그 기이한 전화 통화.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계획한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같았다. 여름이 깊어가는 동안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조각들은 좀처럼 하나의 그림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조각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수수께끼의 중심에는 여전히 조영숙 씨가 있었다. 그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살아있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 그녀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다. 전화기는 움직였지만 사람은 사라졌다. 이것이 그의 여름까지 수사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수수께끼였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다. 시간은 5해를 돌아 다시 사건 파일 위에 먼지가 털렸다. 경찰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2012년 봄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에 새로 부임한 김영준 경감은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조영숙 씨 실종 사건은 특별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두꺼운 수사 파일 속에는 지난 5년간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초기 수사 보고서부터 목격자 진술서,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수십 차례의 탐문 조사 결과까지. 김경감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란빛으로 바랜 문서들을 넘기며 그는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을 느꼈다. 사건 발생 당시만 해도 이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성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의문점들이 부각되었다. 특히 휴대폰의 이상한 움직임과 그 기이한 전화 통화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었다. 김경감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었다.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조영숙 씨를 봤다고 증언한 2명의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의 진술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재수사의 첫 번째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그것은 당시 중요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던 한 여성의 양심 고백이었다. 2012년 4월 어느 날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의 여성이 조영숙 씨 사건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 여성은 당시 회사 관련자 중 한 명인 백모 씨의 내연녀였던 이모 씨였다. 그녀는 5년 전 경찰 조사에서 백 씨를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했다. 이 씨와의 면담이 이루어진 것은 5월 초였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수척한 얼굴로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간간히 떨렸다. 지난 5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당시 백 씨는 조영숙 씨가 실종된 그날 밤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이 씨도 그 증언을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는 백 씨가 그날 밤 늦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집에 왔고 몹시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고 기억했다. 왜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까? 김경감이 물었다. 이 씨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답했다. 백 씨가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곤란해질 일이 있다며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씨는 백 씨와의 관계가 깊었고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백 씨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조영숙 씨 부부가 운영하던 회사의 공동 경영자였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공장 직원들의 증언도 다시 검토되었다. 특히 박모 씨의 진술에 변화가 있었다. 5년 전에는 조영숙 씨가 공장을 나가는 정확한 시각을 모른다고 했던 그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억을 들려주었다. 박 씨는 당시 백 씨가 조영숙 씨보다 먼저 공장에 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조영숙 씨가 2층 사무실에 올라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서 무언가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서류를 떨어뜨린 소리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영숙 씨가 공장을 나갈 때도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왜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박 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당시 백 씨가 자신에게 별것 아닌 일에 대해서는 굳이 경찰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회사 내부 사정을 너무 자세히 알릴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박 씨는 당시 백 씨의 말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이제 백 씨의 경제적 동기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재무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조영숙 씨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회사 지분과 관련된 복잡한 거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회사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었다. 주요 거래처로부터의 주문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자금 사정도 악화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영숙 씨와 백 씨 사이에는 회사의 향후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 회계장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백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회사 운영비나 투자금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개인 사업이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 그 규모는 수억 원에 달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조영숙 씨 실종 직후의 지분 처리 과정이었다. 조영숙 씨가 사라진 후 그녀의 지분은 법적 절차를 거쳐 남편인 조현민 씨에게 이전되었다. 하지만 조현민 씨는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자신의 지분을 백 씨에게 넘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 씨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백 씨가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영숙 씨가 사라지면 결국 회사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6월에 들어서면서 백 씨에 대한 압박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그는 연일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이었다. 조영숙 씨의 실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자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백 씨의 진술에는 모순점들이 나타났다. 5년 전 진술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세부 사항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많았다. 특히 조영숙 씨가 실종된 그날 밤의 행적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바꾸었다. 7월 중순 수사관들은 백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니었지만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백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일정은 7월 25일로 잡혔다. 하지만 그 전날인 24일 백 씨는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그의 집과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가족들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경찰은 즉시 백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전국의 경찰서와 공항, 항만에 그의 인상착의가 전파되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런데 7월 30일 오후 경남 거제도의 한 주차장에서 백 씨가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연탄가스 중독이었다. 차 안에는 연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창문과 문틈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거제도는 백 씨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었다. 그의 고향이기도 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던 것 같았다. 발견 당시 주차장은 한적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공용 주차장이었는데 관광 성수기가 아닌 평일이라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었다. 차 안에서는 백 씨가 손으로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발견되었다. A4 용지 반장 정도 크기의 종이에 볼펜으로 쓰여진 글이었다. 글씨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메모에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영숙 씨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조영숙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메모의 마지막 부분에는 가족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간단한 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나와 함께 묻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끝나 있었다. 백 씨의 자살 소식은 수사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유력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의 메모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백 씨의 유품과 그가 머물렀던 장소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최근 며칠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모텔 등을 수색했다. 하지만 조영숙 씨의 행방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컴퓨터와 휴대폰에서도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파일들은 일상적인 업무나 개인적인 내용들이었다. 다만 최근 몇 주간 인터넷에서 자살 방법에 대해 검색한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백 씨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백 씨가 최근 몇 달간 우울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설마 자살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증언했다. 부인은 남편이 최근 들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많았다고 기억했다. 침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평소 쾌활했던 성격이 점점 침울해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특히 뉴스에서 실종 사건이나 범죄 관련 소식이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고 기억했다. 백 씨의 죽음으로 인해 수사는 다시 한번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그의 메모는 분명히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조영숙 씨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일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었다. 수사관들은 백 씨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그와 가까웠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두 만나봤다. 하지만 그들도 백 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최근 들어 그가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증언들만 나왔을 뿐이었다. 8월이 되자 수사진은 사건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백 씨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그가 정말 조영숙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었다면 그 방법과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조영숙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변질되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졌고 물적 증거들도 찾기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가 차단되었다. 백 씨의 자살 이후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그의 죽음이 사실상의 자백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추측만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와 명확한 진실이 필요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사진은 다시 한번 조영숙 씨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분석했다. 5년 전 그 기이한 신호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 했다.
혹시 백 씨가 그 신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수사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가설들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백 씨의 동선과 휴대폰 신호의 위치를 대조해봐도 명확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당시 그의 행적도 완전히 추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만 제기될 뿐이었다. 그해 겨울 조영숙 씨 실종 사건은 다시 한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백 씨라는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진실은 오히려 더욱 멀어진 것 같았다. 그의 마지막 메모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증거품 보관소에 남아 있었다. 김경감은 사건 파일을 다시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년간의 수사, 그리고 1년간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조영숙 씨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백 씨의 죽음은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은 것이기도 했다. 진실은 눈앞에서 다시 사라졌다.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등불이 갑자기 꺼진 것처럼 사건의 실체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조영숙 씨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사건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종이는 닳아 있었고 글씨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하지만 기록을 덮는다고 해서 내 머릿속의 질문까지 덮이는 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은 왜 집 앞 화단에서 발견된 걸까? 비에 젖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닦아놓은 듯한 흔적. 그 손길은 누구였을까? 아내의 번호는 왜 울산과 경주, 대구까지 흩어졌을까? 짧은 통화 속 남편 바꿔달라는 목소리는 정말 그녀였을까? 부처님과 함께하겠다는 말은 체념이었을까? 아니면 강요였을까? 나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떠올렸지만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다. 사건은 수년이 흘러 재수사로 이어졌고 거짓 알리바이가 무너지고 증언이 흔들렸다. 돈의 흐름은 분명 백모 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를 조사실에 앉히고 숨결 하나까지 지켜보며 진실을 기다렸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를 앞두고 그는 도주했고 며칠 뒤 거제도의 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 연탄 냄새, 짧은 메모, 그리고 닫혀버린 입.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지자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그 순간 진실이 눈앞에서 모래처럼 흩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남겨진 것은 가족들의 기다림이었다. 식탁 위 비어있는 자리,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뛰어나가던 자녀들의 발걸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끝없는 물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사건의 기록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보았다. 서류철 속 숫자와 날짜가 말해주지 못하는 슬픔이 그들의 매일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지역사회도 이 사건을 오래 기억했다. 언론은 당시 부부 동반 실종이라 보도했고 사람들은 납치설, 잠적설, 심지어 외국 도피설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실제 기록은 아내의 실종으로 남아 있었다. 소문은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오히려 가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둔다. 미제라는 단어는 기록의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나는 다시 이 파일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미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4월 19일 평범했던 한 가족의 일상은 그날로 멈췄다.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겨진 가족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마침내라는 단어로 이 사건을 끝맺을 수 있기를. 나는 오늘도 이 기록을 덮는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